엄마, 나는 더 이상 이런 흉측한 얼굴로 세상을 살 자신이 없어. 엄마 말 잘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네.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다음 세상에도 엄마 딸로 태어난다면 그땐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 미안해. 여기 자살을 시도한 딸의 치료를 위해 절박하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온 캐나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넉넉치 않은 가난한 형편 때문에 처음 본 해외 공항이었던 인천공항을 본 그녀는 거대한 공항의 규모와 인프라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국장에 들어서는 그녀를 보고 손을 흔들며 반가워하는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캐서린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과 환영 팻말을 들고 있었죠. 웃는 얼굴로 반갑게 그녀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며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자의 얼굴을 보고 놀라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혹시 그때 밴쿠버에서 그 여자분이시죠? 맞죠? 그녀를 한국으로 불러들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해당 사연은 캐나다의 캐서린 씨가 제보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에 사는 38살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여러분께 제 사연을 꼭 전달하고 싶어서 교회에 아는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한국어로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밴쿠버에서 자라 19살 때 낳은 딸을 홀로 키우며 살았습니다. 원래는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었고 처음에 데이트를 하며 연애를 할 때는 행복하고 예쁘게 잘 만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동거를 하자고 했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면 더 설렐 것만 같았죠. 하지만 동거가 시작되자 남자친구는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마시고 집에만 오면 폭력을 일삼고 저에게 폭언을 하며 정신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가도록 만들었어요. 수시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방에 가두어 놓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집에 감금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생활을 한 지 4개월쯤 되었을 때 정말 이렇게 맞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와 제일 친한 친구 집에 잠시 같이 지내다가 엄마 집에 들어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때 여느 날처럼 아침에 일어나 평소에 엄마가 구워주시던 팬케이크 냄새를 맡는데 그 냄새가 너무 역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속이 좋지 않고 울렁거리기도 하는 데다가 생리까지 하지 않자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그 나쁜 놈이 매일 밤 술에 취해 때리고 저를 가만히 두지 않더니 결국 임신까지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죠. 아이를 지울까 생각도 했지만 초음파를 하며 들은 제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의 우렁찬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차마 이 작은 생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했죠. 주변 친구들과 부모님은 신부인 전 남자친구에게 양육비를 요구하라고 했지만 이런 놈과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물론 원해서 생긴 아이는 아니었지만 막상 낳고 보니 아기는 정말 사랑스럽고 예뻤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건물 청소, 주방 설거지 등등 닥치는 대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다 했습니다. 아이가 좀 더 커서 여유가 좀 생기자 저는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는 웨이트레스가 되었죠.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어깨 너머 주방일과 음식 만드는 법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부모님은 저와 제 딸을 보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밴쿠버는 일부 지역에선 마약과 관련된 범죄도 많은 만큼 캐나다에서 범죄율이 높은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런 도시에선 여자 혼자 어두운 저녁에 일하는 건 안전하지는 않았지만 딸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1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저는 작은 트럭을 장만해서 햄버거를 파는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배운 덕분인지 제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마다 맛있다며 칭찬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햄버거를 팔고 마감 중이던 제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거나 노숙자인 줄 알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자세히 보니 노숙자나 마약쟁이라기에는 옷도 너무 멀쩡하고 얼굴도 깔끔했고 오히려 훌쩍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양인 여자는 제 푸드트럭 앞으로 오더니 남아있는 햄버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지 얼굴이 퀭하고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혹시 저처럼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도망친 건가 싶어 무슨 일이 있는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여자는 제 질문에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계속 굶은 상태라면서 휴대폰과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지갑이 없어 지불할 돈이 없지만 계좌를 알려주면 꼭 보답하겠다며 사정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캐나다에 지인을 만나러 여행을 왔는데 갱단에게 카드, 현금, 여권, 가방까지 가진 건 모두 다 빼앗겨버린 상태라며 울먹였습니다. 대사관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해보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아무도 동양인인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딱하고 그녀가 불쌍해서 마감하고 남은 햄버거와 주스 한 잔을 그녀에게 주었고 제 휴대폰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닦은 뒤 햄버거를 허겁지겁 먹고 나서 제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녀의 친구가 이쪽으로 오기로 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며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먹은 햄버거와 도움을 주신 후에 꼭 보답하고 싶다며 살해할 수 있게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물어보았지만 저는 마감하느라 남은 햄버거라 팔지 못해 제가 먹으려 했던 거니 돈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렇다면 도움을 주신 은인의 이름이라도 알 수 있는지 물었고 저는 캐서린이라는 제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푸드트럭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도 배고픈 아이들이나 미혼모를 보면 그때 그 동양인 여자가 생각나 햄버거를 무료로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딸은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 딸은 저와 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바른 아이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고 저처럼 잘못된 이성관계로 인해 미혼모의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딸의 이성관계에 보수적으로 굴고 많이 참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딸 릴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나 스킨십을 못하게 강압했으며 노출 있는 옷은 사거나 입지 못하게 했고 짙은 화장도 하지 못하게 통제했습니다. 제 딸을 너무 과하게 통제해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는 나름 엄마의 말도 잘 듣고 모범생으로 자라주던 제 딸은 중학생이 되면서 점점 저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 때문에 딸을 엇나가게 만들었고 엄마 보란 듯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를 꼭 닮은 사람과 만나 사귀고 있더라고요. 아직 학생 신분인데 밤마다 술과 담배를 하고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는 양아치 같은 남자였죠. 성인이 된 후로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갱단에 가입했다는 좋지 않은 소문만 있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만나도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냐고 당장 헤어지라고 몇 번이고 화를 내보고 잔소리도 했지만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자친구와 동거하기로 했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는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릴리는 자신의 선택을 반대하는 잔소리는 더 이상 듣기 싫다면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딸을 4개월 만에 다시 보게 된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분명 의사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왔는데도 릴리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붕대로 온몸을 칭칭 감고 누워있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침대 앞에 서 있는 제게 릴리의 보호자냐고 묻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릴리의 남자친구가 제 딸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항심에 남자친구와 동거하겠다고 집을 나갔지만 젊은 시절의 저의 안 좋은 기억을 알고 있는 릴리는 혹시라도 저와 같이 될까봐 남자친구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설마 다른 남자가 생긴 거냐고 화를 내며 폭행을 하고 얼굴에 염산도 뿌렸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딸은 수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딸의 얼굴은 여전히 흉측했습니다. 이미 상해버린 피부는 돌아올 기미조차 없었고 딸은 거울이 보이기만 하면 소리를 지르며 엉엉 울었습니다. 이런 딸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엄마인 제 마음도 아리고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저는 딸의 흉터를 없앨 수 있는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화상 전문 의사를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캐나다인 대부분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특정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있어 개인 보험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집은 먹고 사는데 급해서 보험이 없어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형편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정부에서 주는 묻지마 폭행 피해자 보상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명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더라고요. 한국 같은 의료 선진국들은 전문의도 많고 개인이 언제든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국가의료보험이 있더라도 그 서비스를 받기까지 정말 오래 걸려
병원에 못 가고 있는 국민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알게 된 푸드트럭 손님들은 믿져야 본전이니 SNS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SNS 계정을 만들어 제 딸의 상황을 알리고 화상 전문의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전문의가 있다면 제발 도와달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썼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 여자분이 제게 자신의 병원에 오면 대기 없이 바로 치료할 수 있다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 당장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번호를 보내주었는데 캐나다가 아닌 해외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이 한국에 있는데 모든 수술을 무료로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기를 쳐도 이렇게 힘든 사람을 가지고 희망 고문을 하다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동안 화가 나서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순간 저는 바로 119에 전화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 릴리가 또 자살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수면제를 한 통을 다 비운 상태로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실려갔고 릴리는 침대 위에 유서까지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캐나다의 앰뷸런스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위한 특수한 장비와 의료 인력이 같이 동행하고 이송 도중 응급처치와 모니터링과 필요한 치료까지 받을 수 있어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덕분에 릴리의 목숨은 살려냈지만 저희 딸은 그 후로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딸은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딸을 위해 수술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딸의 항공권까지 지원해주겠다며 항공권을 이메일로 보내오자 그때부터 믿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딸은 빠르게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행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서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모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에 도착한 저와 릴리는 최첨단 시설에 압도당했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 압도당하고 있는 사이 입국장 게이트 한쪽에서 캐서린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명의 한국인이 제 이름이 써진 현수막과 환영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면 다가갈수록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이 낯이 익은 겁니다. 딸이 옆에서 중얼거리며 한국에도 햄버거 집이 있네 하는 순간 저는 누군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밴쿠버에서 제게 휴대폰을 빌리고 햄버거를 얻어먹었던 그 아시안 여자였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메시지를 보낸 게 바로 그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를 한국까지 불러들인 건 그녀였습니다. 당시 계좌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던 제가 혹시나 거절할까봐 그녀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다 의사이고 그녀는 캐나다로 이민 간 친척 언니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캐나다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지리를 모르는 그녀는 현지인들도 위험해서 다니지 않는 갱단 무리가 자주 다니는 길로 들어서 버렸고 거기서 가진 짐을 모두 빼앗겨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가진 걸 모두 털리고 방황하다가 겨우 제 푸드트럭을 발견하고 도움을 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꼭 살해하고 싶어 제가 햄버거를 팔던 곳으로 다시 가보았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걸 보고 포기하고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제 푸드트럭은 요일별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 한국 여자는 당연히 그걸 몰랐으니 저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녀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제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SNS를 켤 때마다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봤다고 했습니다. SNS에서 제 이름을 찾는다면 전 세계에 있는 캐서린이 다 뜨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제 SNS 계정을 찾아낸 그녀는 제 딸이 흉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고작 햄버거 하나 내어준 친절에 이렇게까지 보답해주다니요. 그녀는 자기와 함께 온 다른 가족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2분은 남자였고 1분은 여자였습니다. 남자분 중 1명은 남동생이었고 1명은 여자분의 남편이었는데 그분도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딸의 수술을 집도해 주실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릴리는 도착한 날 오후에 바로 수술을 받았고 예상보다 더 결과가 좋았습니다. 깊은 흉터라 한 번에 말끔히 없어지는 건 어려웠지만 한눈에 봐도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국에서 2번의 수술을 더 받고 나니 릴리는 조금씩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경험을 해서인지 릴리도 자신과 같이 피부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며 의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평소 햄버거를 나누며 온정을 베풀며 살아서 하늘도 기특히 여기셔서 그랬을까요? 제 삶의 기적을 선물해준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제 딸의 인생을 구해준 한국 의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캐나다에서 딸과 함께 한국까지 건너와 은인을 만난 사연 어떠셨나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